되니 죄송합니다. 저는 한국어로 할 거고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저 혼자 한국어를 하는 사실은. 네, 저는 한국의 SF 소설가 김보영이고요. 저는 현재 한국 SF의 동향과 특수성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현재라는 말은 근대 이후나 20세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 2015년부터 현재까지 약 10년간 한국 SF에 일어난 그 변화에 대해서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트위터를 보다가 광고 하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여성 민우에서 SF 모임을 한다는 광고였는데요. 여기서 선택한 작가들은 대부분 여성이거나 바이너리거나 성별이 밝혀지지 않은 작가들입니다. 한국 여성 민우에 대해서는 한국인이면 아마 다 알고 있는 한국에서 가장 큰 여성 단체일 텐데요.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데뷔했을 때만 해도 이런 광고를 오는 날이 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거는 한국의 인터넷 서점 중 하나인 알라딘의 한국 SF 베스트 순위입니다. 1위가 저인데요. 연간 베스트 순위가 아니라 주간 베스트 순위고 제 책이 가장 최근에 나와서 그렇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면은 공동 단편집을 제외하고는 작가 전원이 여성이거나 제가 아직 성별 확인을 못한 분입니다. 제가 성별 확인을 못했다는 말을 계속 하는데 이것도 한국 SF의 특수성으로 잠시 뒤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같은 서점의 한국 SF 1위부터 10위까지의 구매자 연령대 성별 분포입니다. 확연히 눈으로 보이는데 외국인 분들을 보시면 이제 왼쪽이 여성이고 위에서부터 10, 20, 30 이렇게 연령순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독자 상당수가 여성이고 그 중에서도 20대 여성이 아주 두드러집니다. 사실 이 분포에는 약간의 맹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문학 전반이 사실은 소비자가 여성입니다. 극단적인 남성향 로맨스가 아닌 이상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SF나 과학은 남자가 많이 보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라는 누가 봐도 남자를 대상으로 한 작품 선택했는데 여전히 여자가 많이 봅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부유하게 베스트셀러죠. 이기적 유전자 역시 과학의 베스트셀러 전부 여성이가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감안해도 현재 한국 SF는 다른 분야보다도 더 여성의 장르가 되었고 이 현상을 주도하는 층은 20대 여성들입니다. 또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소개하겠는데요. 이것은 SF 작가 어슐러 르긴의 한국 최신 번역본을 출간인 손으로 정리한 겁니다. 어슐러 르긴은 SF 판타지 대가신데 지금 보시면은 12권의 최신간 중 10권이 에세이나 인터뷰집입니다. 2019년부터 한국에 어슐러 르긴의 소설로 나오고 에세이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이 르긴이 한국에서 소설가가 아니라 사상가로서 소비되고 있다는 증거로 느껴집니다. 마거릿 애트우드도 최근에 에세이집이 3권 출간되었고요. 페미니스트 SF 작가이자 비평가인 조애나 로스 여기 보시면 책이 4권인데 2권은 공동 단편집이라서 사실 조애나 로스는 한국에 단편 하나밖에 소개가 안 된 작가입니다. 이분의 비평서도 2권이나 출간되었습니다. 이 작가들은 지난 10년 사이에 제가 느끼기에 소설가보다도 사상가로서 소개되고 여성주의를 기반으로 한 진보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자연친화적이고 휴머니즘적이며 이런 철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SF의 거장 아이작 아점프나 아스클라크, 로버트 하인라인은 지금 한국 독자들에게 인기도 없고 자신 존재 자체를 모르는 독자가 많다고 보입니다. 한참 더 과거로 올라가서 제가 어릴 때는 아까도 계속 나왔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환상은 사악한 것을 보았습니다. 제 나이 분들은 아마 많이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 어린아이들이 비디오를 보면 반드시 이 광고를 봐야 했습니다. 옛날 어린이들 그리고 성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 어린이들은 무분별함, 불량,
비행 청소년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한 10살짜리 애가 인어공주가 돌아가도 이 경고를 봐야 했습니다. 그 당시 만화책을 보면 만화책에 이 만화책의 세경이 잔뜩 있고 이 세경이 너를 질병에 걸리게 할 것이다라는 명령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20년 전까지만 해도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데뷔한 2004년 무렵만 해도 한국에서 SF를 출간한다는 개념 자체를 상상하기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작가 두나가 1994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시기가 세상에 인터넷이 생겨난 시기입니다. 말하자면 두나는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말하자면 작가가 제도권 출간을 거치지 않고 독자와 직접 소통을 하게 되면서 비로소 한국 환상소설의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상소설, 판타지 소설도 이 시기부터 유행하기 시작했죠. 그냥 본인의 해거나 당시 1세대 판타지 작가들의 해고를 봐도 자기 작품이 출간되리라는 어떤 기대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2000년 무렵, 제가 데뷔할 무렵부터 2015년까지는 과학자들이 과학을 대중화하기 위한 도구로서 SF를 이용하면서 사실상 명맥이 유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데뷔한 공모전 이름이 과학기술 창작문예인데요. 원래 운영진이 SF 신춘문예라는 이름으로 내려고 했는데 높으신 분들이 SF 같은 천박한 이름을 어디 감히 고상한 신문 공모전에 거느냐고 해서 이때 이후로는 다시는 쓰이지 않은 과학기술 창작문예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말하자면 과학을 대중화하겠다는 어떤 명목이 아니고서는 SF 창작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제가 데뷔 후 처음 단편을 실은 곳은 아테이로 물리센터에서 주관하는 과학 웹진이었고 제가 데뷔 후에 처음 상을 탄 SF 어워드는 과천과학관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놀랍게도 대중의 SF가 전혀 인기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서 클라크나 테드 창이나 그렛 이건 같은 아주 하드하고 어려운 SF가 주로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과학교육이 SF 창작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2015년부터 여성주의 사회 철학으로 급전을 하게 되죠. 여성주의 사회 철학으로 급전하는 배경과 현상을 설명하기 전에 저는 사실 이 모든 것이 좀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한국은 철저하게 세속적으로 실용주의적인 나라입니다. 집착적이다시피 현실적이고 물질주의적이고 선물적입니다. 그래서 창작조차도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사회가 그렇게 된 이유는 앞서 강연자분들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하나의 배경은 말하자면 한국은 이제 최극빈국에서 식민지에서 초고도 성장하는 국가죠. 그러면서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초고도 성장이 가치의 중심이 놓였다고 보입니다. 사실 한국은 그 이전에도 굉장히 실용주의적이고 실학이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경이적인 만큼 놀랍도록 꼼꼼한 기록 문화가 자랑스럽게 있는 반면에 설화와 신화의 전승과 기록에는 상대적으로 지극히 무심했다고 봅니다. 오히려 한국 신화는 현대의 서구의 판타지가 들어오면서 역으로 새로 발굴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실에 직접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이는 소설이 아닌 창작은 예전에 철저하게 배격되었고 그 후에는 과학교육이라는 명목으로 허용하면서 들어갔네요. 과학교육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따졌고 실은 그 연장선에서 지금은 사회 철학이라는 효용성 하에서 소비되고 있는 겁니다. 이 변화는 제 생각 이전보다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사회 철학은 과학교육보다도 훨씬 더 대중적이고 이 변화를 지금 한국 SF는 유례없는 대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한계를 좀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한국 사회가 예술이라는 근원적으로 비실용적인 이 장르를 실용이라는 관점에서 아직도 접근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런 관점은 결국 과거와 마찬가지로 작품이 어떤 가치에 표면적인 가치에 명확하게 준하지 않을 경우 대척하는 현상으로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거기에서 우리가 얻는 즐거움이나 감동이라는 어쩌면 비실용적이라 할 수 있는 이것이 오히려 사회를 정확히 반영하는 지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이 또한 창작 문화가 변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과정 중에 하나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론인 2015년부터 SF가 여성주의 사회 철학으로 발전하는 계기와 현상에 대해 소개해 보겠습니다. 2015년 무렵은 한국 페미니즘사에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그때 다양한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페미니즘 미국도 운동이 있었고, 특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문화 예술계 안에 만연한 성폭력 행동가 대대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미투 운동이라고 하는데 제 기억에 한국이 서구권보다 먼저 시작했습니다. 이때 여성들, 특히 젊은 여성들, 독서 인구의 대부분이었던 독자층이 기존에 자신들이 소비하고 있던 특히 한국 작품들이 전반적으로 감정적이고 보수적이고 여성을 비하하거나 대상화했다는 것을 한순간에 깨닫게 되고 나를 위한 창작을 찾으면서 페미니즘 문화를 격렬하게 찾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때 적극적으로 소개된 페미니즘 소설의 대표작들 대부분 베르트 브란덴베르크의 이갈리아의 딸들이나 어슐러 르빈의 어둠의 왼손, 마거릿 애트우드의 시녀 이야기, 제임스 티트리 주니어의 찌질파리 비법들이 모두 SF며 이 작가들이 일종의 여성운동가이자 사회운동가였다는 사실도 크게 화제가 됩니다. 표지가 다 화려하게 그런데요. 이때 대부분 리커버되거나 제출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 딱 들어맞게도 2018년이 프랑켄슈타인 200주년이라 대대적인 이벤트가 열리면서 프랑켄슈타인이 SF의 기원으로 평가받고 쓴 작가가 최초의 아나키스트로 평가받는 윌리엄 고드윈, 그리고 최초의 페미니스트로 평가받는 메리 울스턴크래프트의 딸인 19세의 여성 메리 셸리라는 것이 대대적으로 홍보되면서 여성 독자와 기존 문학 연구자들 그리고 여성주의 연구자들이 대거 SF로 유입되기 이릅니다. 한국 SF가 그때 갑자기 창작의 성향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원래 그러했기 때문에 독자들이 한순간에 SF로 모여들 수 있었고, 그리고 여성주의적인 비평이 갑자기 폭발했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가끔 어떤 작가가 그 사조의 최초의 중심에 있었는가가 의외로 장의 성격을 크게 정한다고 보는데, 계속 이야기한 주나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주나는 성별이 없는 작가입니다. 한국인들이 익숙하실 텐데 이 인형이 주나입니다. 예, 알려진 주나의 사진이고, 인터뷰에도 이 토끼 인형 사진이 실리고 시상식에도 이 인형이 봅니다. 모르신 사실이었나요? 주나는 말하자면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생겨나서 인터넷이 막 인터넷의 익명성을 자신의 아이콘으로 삼은 분이죠. 물론 주나는 성별만이 아니라 나이와 본명과 얼굴을 비롯한 신분 모두를 알리지 않은 사람인데, 대중이 가장 흥미로웠던 점이 이 작가가 성별까지 불명을 우수했다는 겁니다. 이건 한국어의 특수성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한국어는 텍스트상으로 성별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이 생겨났을 때 성별을 숨기기가 굉장히 쉬웠죠. 주나의 작품 대부분은 주인공이 여성이고 또 대부분 레즈비언이자 성소수자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성향은 놀랍게도 SF가 과학 대중화의 도구로서 여겨졌을 때는 전혀 주목받지 않았습니다. 작가가 변한 것이 아니라 비평의 방향이 변한 것이죠. 또한 주나가 성별 불명을 고수하기 때문에 한국 SF장에서는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성별을 밝히지 않고 활동하는 작가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이 여성뿐 아니라 성소수자들의 SF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물론 저도 오래된 작가고 당연히 제 작품 성향이 끼치는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 김채엽 작가가 데뷔했습니다. 김채엽 작가는 포항공대 석사이자 난청 총각장애인으로서
장애인과 소수자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김초엽 작가는 SF의 정체성을 전면에 드러낸 최초의 베스트셀러 작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F 유행을 선도하고 있죠. 김초엽 작가 이전에 SF 베스트셀러 작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인 모두가 아시는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계신데요.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사실 지난 20년간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작가입니다. 한국 문화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한국 독자들이 SF를 싫어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하지만 당시 사회 분위기상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SF 작가가 아니라는 마케팅을 주로 했고, 그래서 거대한 인기에도 불구하고 이 작가는 SF 장을 확장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초엽 작가가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됐죠. 2020년에 청소년 작가가 데뷔했고 마찬가지로 비슷한 나이대 여성 작가로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됩니다. 2010년에 데뷔한 정세랑 작가는 제도권 문학과 드라마 시나리오에서 활약하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지만 장르 잡지에서 데뷔했고 장르 작가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스타워즈 애니메이션 시나리오를 쓰셨죠. 2022년에 정보라 작가가 독보상 최종 후보에 오르면서 큰 주목을 받았는데, 정보라 작가는 동유럽권 문학 전문가로 신과 데모라고 할 만큼 거의 모든 사회 운동 현장에서 모습을 보여왔던 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요. 제가 지금까지 일부러 여성 작가만 소개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SF 베스트셀러 작가들을 소개한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다시 또 이런 작가를 모으는 선순환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2021년에 제1회 문형성 SF 문학상을 탄 최희택 작가는 선천성 근육 위축증으로 전신 마비 환자입니다. 최희택 작가는 어릴 때는 SF를 몹시 싫어했다고 합니다. 초능력을 쓰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우주를 여행하는 그런 이야기가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었다고 느꼈다고 해요. 그런데 정보라 작가의 사회 참여적인 작품을 보고 SF가 소외된 사람을 위로하는 역할을 한다고 느껴 SF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김초엽 작가를 보고 자기의 장애를 SF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느껴서 소설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한국 SF를 가장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정보라 작가는 따지고 보면 호러 작가인데 과학소설 작가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 내 소설이 SF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SF 장의 분위기가 좋아서 이 작가들과 지내고 싶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첨언하자면 웹소설이나 웹툰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이쪽에서 여전히 모험활극이 주요를 이루고 있고요. 만화 작가와 시나리오 작가들 중에서도 좋은 SF를 쓰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자신을 SF 작가로 정체화한 작가들을 말한다는 것을 덧붙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 SF장의 부정할 수 없는 현실적인 현상이고요. 이 현상이 어쨌든 한국 SF의 세계와 다른 독특함과 개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얼마 전 TV를 친 오징어 게임만 해도 한국인들은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흔한 드라마를 봤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는 무려 장르 창작에 이렇게까지 조목조목 현실 비판을 삽입한 드라마를 상당히 신선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최근 한국 SF가 세계에 진출하고 있고, 특히 일본의 연예사에 많이 번역되고 있는데, 이와 비평을 보면 한국 SF는 일종의 사회 참여적인 메시지를 표현하는 도구로서 쓰이고 있다는 비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일단 이런 인상이 있다 보니까 또 그런 방향의 작품이 주로 번역되는 순환이 있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한의 개성도 받아들여지는 듯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죠? 예, 그럼 여기까지.